안녕하세요. 길냥입니다. 오늘은 요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두세 달 전부터 일부 지역에서 이제 반등이 확연해졌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1년 반 전, 어디는 또 1년 전이지, 혹은 뭐 2년 전, 아무튼 지난 부동산 폭등기에 최고가와 똑같거나 그걸 넘어선 건 아니지만 최고가에 거의 상당히 접근한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곡지구 같은 경우도 엠벨리 9평 34평이 11억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13억대 거래가 몇 건 있었어요. 6단지던가? 6단지는 아니 13억 9천 얼마인가? 거의 뭐 14억에 육박하는 14억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거래도 일어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기사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떨어졌다더니 여긴 딴 세상. 신고가 턱밑까지 오른 강남 대형 아파트.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카페 분위기도 바뀌었어요. 이 하락기 때는 폭락이들이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그 많은 지역의 아파트 시세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매일 어디 얼마 떨어졌다고 올리는 사람들도 몇 명 있었어요. 정말 부지런도 해요. 대신에 항상 집값은 우상향한다고 주장해왔던 폭등이들은 기가 확 죽어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런 폭락이들은 다 사라지고 다시 이제 폭등이들이 나타났죠. 그 사람들은 이제 이미 집값 저점은 지났다. 앞으로 계속 또 우상향이다. 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게 붓카페, 부동산 스터디 카페. 거기에 이 네임드라고 불리는 분들이 부동산 하락세가 시작되니까 하나 둘씩 사라지더니 지금 하나도 한 명도 글을 안 써요. 다 사라졌어요. 북카페에서. 그 유명했던 분 그 있거든. 그 양반도 뭐 부동산 하락세 시작되고 나서 한 6개월 지나니까 슬그머니 사라지더라고요. 왜? 붓카페 그 네임드라고 불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폭등론자였단 말이에요. 항상 집값은 오른다. 그래서 뭐 박수갈채 받고 막 그랬는데 뭐 집값 하락세로 돌아서니까 이제 쪽팔렸겠지. 슬그머니 사라졌는데 그 양반들이 붓카페에 다시 등장할까?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도 북카페에서 활동하다가 지금 활동 안 하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제 말이 틀려갖고 활동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딴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 저야 그 부동산 이번 하락기로 돌아서는 거, 하락세로 돌아서는 거 저는 맞췄습니다. 오늘 동영상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부동산 시장을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요즘 반등이 확연해진 건 사실이지만 이게 저점을 이미 통과해서 앞으로 상승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렇게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이게 오늘 동영상의 결론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보냐면요. 부동산 시장, 뭐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상승기라 할지라도 그 중간중간에 하락기가 나타납니다. 등락을 한다고요. 일직선으로 쭉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 하락기도 일직선으로 쭉 미끄러져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두세 달 전부터 보이는 이 반등이라고 하는 게 진짜 최저점을 통과해서 나타난 반등인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인지 아직 판단하기는,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부동산 고수는 누구일까요? 제가 볼 때 진정한 부동산 고수는 부동산 최저점과 부동산 최고점의 시기, 그때를 정확히 맞추는 사람이에요. 부동산은 항상 오른다, 폭등론자. 부동산은 항상 떨어진다, 폭락론자. 이 사람들은 절대 부동산 고수가 아니에요. 유튜버 구독자 수 아무리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언제나 폭등론자, 언제나 폭락론자,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맞게 돼 있어요. 고장난 시기도 하루에 2번은 맞는데. 진짜 부동산 고수는 부동산 최저점과 최고점의 그 시기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살펴본 바로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이현철 소장이 유일합니다. 그 양반 하나만 정확히 맞췄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맞춘 것 같은데. 근데 이현철 소장은 부동산 시장 변화를 예측을 할 때 대중의 심리를 기본으로 놓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 양반은 뭐 금리라든지 수급, 그러니까 뭐 저기 공급물량 이런 건 부동산 시장 변화의 2차 요인이다. 1차 요인은 대중의 심리다. 이걸 주장을 하는데 이 대중의 심리라고 하는 게 이게 정량화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대중의 심리를 말하는데 그분은 아마도 이 분양 시장에서 오랫동안 일해서 이 감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대중의 심리를 정확히 아는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은 대중의 심리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대중의 심리가 부동산 시장 변화의 중요한 원인인 건 분명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의 대중의 심리가 어떤가 그걸 정확히 캐치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집단 생활 동물이에요. 이 집단 생활 동물이 뭐 저기 침팬지, 원숭이, 양, 뭐 염소 이런 게 집단 생활 동물이에요. 쥐, 군중 심리를 비하할 때 뭐 쥐떼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쥐도 집단 생활 동물이잖아. 그래서 군중 심리는 어떤 경우에는 한쪽으로 확 쏠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저는 뭐 대중의 심리를 지금 현재 대중의 심리가 어떤지 캐치할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부동산 시장을 판단할 때 지표로 삼는 게 있습니다. 현재 토지거래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리고 주택구입 부담지수. 이건 정량화돼 있잖아요. 수치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객관적인 거라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서울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원래 시도지사하고 국토부 장관이 설정할 수 있어요. 뭐 강남, 서초, 자연, 녹지 지역, 이건 그린벨트죠. 그다음에 국제교류 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 그러니까 그 GBC, 현대차 GBC, 그다음에 영동대로 통합개발 이루어지는데 강남구, 삼성, 청담,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규 16곳, 그다음에 주요 재건축 단지 등 했어요. 양천, 양천구의 목동을 말하는 거죠. 영등포, 여의도 재건축, 성동, 이거 성수 전략정비구역, 강남구 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 16곳, 이것도 뭐 신통기획 관련 13곳,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통기획 예정지 등 47곳,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설정한 곳이 강서구 오곡동, 강서구 과해 오곡 오세동, 여기가 김포공항 주변이거든요. 동시에 3기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밸리하고 대장 신도시 주변이에요. 그래서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용산, 여기는 이제 용산 개발 관련이겠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서울에 설정된 것을 보면 핵심이 어디예요? 잠실, 목동, 여의도, 성수, 그다음에 강남이잖아요. 제가 볼 때 정부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정부 판단에 아직도 부동산 최저점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가장 정보가 많고 잘 알고 있는 게 정부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가장 큰 게 정부다. 바로 이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동영상 제작한 적이 있었는데 저번 폭등기 때 영끌 오적 등
부동산 유튜버 대부분 다 폭등론자였죠. 맨날 폭등한다고, 우상향한다고, 지금이 가장 싸다. 막 그랬잖아요. 오늘이 가장 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굉장히 나쁜 정보를 대중들에게 전달했는데, 그게 뭐냐면, 정부를 그 막말로, 시쳇말로 홍어 거시기 마냥 취급한 거예요. 봐라! 정부가 그 수많은 대책을 내놓는데 계속 부동산 시장 오른다. 부동산은 오른다. 내 말이 맞았지? 정부보다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야. 내가 더 인사이트가 있어. 이런 식으로 과시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대중들이 그 말에 혹했다고. 근데 부동산 시장이 한번 폭등하기 시작하면 정부가 개입해서 그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 폭등세를 조금 완화시킬 뿐이지 기본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말로 비유하자면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서 양수기 돌리는 격이라고요. 이건 정부가 없거나 무능해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시장의 흐름을 그 어떤 정부도 맞서서 확실하게 흐름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지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잘 알고 있다는 건 김현미 장관 이미 경고했잖아요.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다. 과거에는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경제부총리 빚내서 집 사라. 그 두 양반 말이 정확하게 맞았잖아요. 제 생각은 정부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몇몇 곳을 묶어놓고 있다면 정부가 지금 판단할 때 아직 부동산 최저점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푼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다 푼다. 그건 정부가 판단할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어도 부동산 시장이 더 이상 꿈틀거리지 않는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푼다 이거예요. 그때가 바로 최저점. 그리고 나서도 한 2, 3년 더 가야 돼. 솔직히 말하면. 토지 풀리고 나서도 2, 3년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집 사면 바보, 집 사면 알거지 된다. 이 정도 얘기가 나와야 진짜 부동산 최저점이고 좀 끔찍한 얘기지만 언론에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일가족 자살 이런 기사가 나올 때가 진짜 부동산 최저점이에요. 지난 2005년 무렵에 버블세븐 시기에서 그다음에 2010년, 11년으로 가면서 하우스 부어 시기가 됐잖아요. 그 무렵에 부동산 투자 실패로 자살했다는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일가족이 자살했다는 기사가 몇 건 나왔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한 건데 그 정도 돼야 진짜 부동산 최저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제가 빨간 곳으로 표시한 곳 있잖아요. 여기 토어제가 풀려야 부동산 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토어제 얘기 나온 김에 반포 놔두고 목동 왜 묶어두냐? 거주자들 부글. 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목동은 토어제로 계속 묶여 있잖아요. 근데 서초구 반포는 토어제에서 풀려나 있어요. 아예 묶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목동 주민들, 여의도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토지거래 허가 유지에 반발, 투기 방지 명분에 차별받아. 이렇게 재산권 침해해도 되나? 인근에 투자 쏠리는 풍선 효과도 그러니까 목동, 여의도 등을 토어제로 묶어버리니까 토어제가 없는 반포로 몰려갔다. 그래서 반포 집값을 더욱더 폭등시켰다. 뭐 이 얘기죠. 서울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 자, 여러분들이 기사를 찾아보세요. 왜 목동, 여의도, 성수 등은 토어제로 묶여 있는데 반포는 안 묶여 있는가? 관련해서 서울시나 정부에서 해명한 내용이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저는 그 말 믿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반포를 토어제로 묶지 않은 건 반포 재건축 빨리 진행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서울 시내 재건축 주요 단지들 있잖아요. 예상되는 곳. 그 구역마다 진행 순서를 서울시가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있다고 봅니다.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공개적으로 밝히면 난리 나죠. 순번 뒤에 있는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머리띠 두르고 서울시청으로 쳐들어가지. 그렇지만 내부 방침은 다 정해놓고 있을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보냐면 그렇지 않고서야 반포만 안 묶어놓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재건축 순번은 반포인 거예요. 반포 대충 마무리되면 그 다음 순번이 여의도 목동 정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라고 하는 건 기존 주택을 멸실시키기 때문에 서울 시내 곳곳에서 동시에 재건축 재개발이 벌어져 버리면 전세값이 폭등해요. 이건 서울시장이 감당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순번을 정해놨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뭐 부동산 카페 보면 서초구 반포에 정부 고위 관료들이 땅하고 집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여기만 소재 안 묶어놨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던데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윤석열 정부로 바뀐 다음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너무 이런 토어지에 묶이고 안 묶이고 이걸 너무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부동산 시장 관련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주택 구입 부담 지수입니다. 요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작성하는 건데요. 중간 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상환 부담을 나타냅니다. 지수가 낮을수록 주택 구입 부담이 완화됨을 의미합니다. 높으면 당연히 가중됨을 의미하는 거죠.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가구 소득의 약 25%를 부담하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100으로 산출한다. 그 주택담보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경험으로 볼 때 주택 구입할 때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 상환액이 가구 소득의 25%까지는 견딜만 해요. 근데 25%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힘들어요. 특히 한 30% 넘어서 한 33%, 35% 된다. 그러면 이 정상적인 가게 운영이 힘들 정도가 돼요. 정말로 힘들어요. 100이 기준점인 거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자, 이게 이제 2018년 4분기부터 2023년 올해 1분기까지의 전국 평균입니다. 서울은 물론 지방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요 부담 지수가, 자, 보세요. 2018년, 2019년, 요 무렵이면 아직 부동산 상승 초반기예요. 그래서 지금 50 언저리에서 돌고 있잖아요, 이게. 근데 그러다가 오르죠. 그래서 제일 오른 게 2022년 3분기, 지난해 3분기는 89.3. 근데 지금은 올해 1분기는 71.9.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2019년 이때와 비교해봐도 아직도 상당히 높은 거죠. 중요한 게 서울이니까 서울을 볼게요. 작년 1분기에 서울의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214.6이었습니다. 진짜 엄청난 수치예요, 이거. 이 정도면 가구 소득의 55%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써야 된다는 거죠. 이러면 이건 정말 집 가진 거지지, 이러면 정말. 작년 1분기가 이렇게 심했다 이거예요. 올해 1분기는 175.5예요. 많이 떨어졌지만 뭐 이 정도면 한 가구 소득의 한 32%, 33%를 원리금 상환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높은 거죠. 2015년 1분기를 볼게요. 이때가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가장 낮더라고요. 83.7, 100도 안 돼서 우리. 진짜로 낮죠? 근데 제 기억으로는 2014년 상반기 한 중반기부터는 서울 시내의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로 돌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 주택구입 부담 지수하고는 몇 개월 차이가 나는데 아마 이건 이 계산하는 기준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어서 좀 시차가 발생한 것 같아요. 아무튼 83.7 아까 올 1분기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75였잖아요. 2015년 1분기에 비하면 아직도 2배나 높아요. 그러니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봐도 제가 볼 때 아직 서울 집값이 제일 문제잖아. 서울은
바닥을, 저점을 지나지 않았다. 그런 판단이 든다. 이겁니다. 자, 오늘 동영상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세 달 전부터 반등 기미가 확연해졌고, 그래서 이제 언론들에서 다시 옛날 최고가에 근접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집값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부동산 카페에서 폭락이들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이제 폭등이들이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을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그게 기술적 반등일 수가 있다. 기술적 반등은 지속력이 없잖아요. 부동산 시장을 신중하게 봐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괜찮은 곳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착하게 가성비 있게 분양하는 곳은 청약을 하라.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런 곳 가운데 하나가 검단이죠. 이제 검단은 작게 보면 계양 테크노밸리의 배우도시고, 크게 보면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우마곡 좌계양대장의 김포공항 복합도시의 배우도시니까, 검단 분양가 분상제 적용되면 4억 후반대잖아요. 그 정도면 거기서 떨어져 봐야 얼마나 더 떨어지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그 청약 경쟁률 보세요. 옛날엔 보통 수백 대 1 막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요즘은 수십 대 1로 많이 줄었잖아요. 이때가 청약할 수 있죠. 단, 부동산 시장이 아직 유동적이니까 추격 매수 같은 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마음에 쫓겨가지고, 하면서 하실 필요는 없고, 자기 재정 상황을 잘 보고 영끌하지 말고, 여러분들 아시죠? 영끌했던 사람들이 지금 지난 한 1년간, 1년 반 동안 부동산 하락기 얼마나 피를 말리며 살았는지 여러분들 여기서 보셨죠? 절대 영끌하지 말고 입지 좋은 곳에 분상제 적용돼서 가성비 있게 나오는 곳은, 가성비 있는 곳은 청약을 하시라. 이게 오늘 동영상의 결론이 되겠습니다.